대추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5월 2일) 맑음. 삼도 순변사 이일과 우수사 원균의 공문이 도착했다. 송한년이 남해에서 돌아와 하는 말이 남해현령, 미조항 첨사, 상주포 곡포, 평산포 만호 등이 외적의 소식을 한번 듣고는 벌써 달아났고 군기 등의 물자가 모두 흩어져 남은 것이 없다고 했다. 놀랄 일이다. 정오경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진을 치고 여러 장수들과 약속을 하니 모두 기꺼이 나가 싸울 뜻을 가졌으나 나간 군수만이 피하려는 뜻을 가진 것 같아 한탄스럽다. 그러나 원래 군법이 있으니 비록 물러나 피하려 한들 그게 가능하겠는가. 저녁에 밤답의 첨입선 세척이 돌아와 앞바다에 정박했다. 비변사에서 세 장의 공문이 내려왔다. 창평현령이 부임하였다는 공장이 와서 바쳤다. 이날 저녁의 군대 암호는 용호이고 복병은 산수라고 했다. 안녕하십니까? Y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1592년 5월 2일 전라남도 여수의 전라좌수영에서 이순신께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바토레 아다모가 부릅니다. 눈이 내리네. La neige, tu ne viendras pas ce soir. Tombe la neige et mon cœur s'habille de noir. Ce soyeux cortège, tout en larmes blanches. L'oiseau sur la branche pleure le sortilège. Tu ne viendras pas ce soir, me crie mon désespoir. Mais tombe la neige, impassible manège. Pas ce soir. Tombe la neige, tout est blanc de désespoir. Triste certitude, le froid et l'absence, cet odieux silence, blanche solitude. Tu ne viendras pas ce soir, me crie mon désespoir. Mais tombe la neige, impassible manège. Mais tombe la neige, impassible manèg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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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네, 오늘 읽은 이순신 일기는 대체로 그 몇 가지 내용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삼도 순변사 이일과 우수사 원균의 공문이 도착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한년이 남해에 다녀왔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정오 무렵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진을 치고 여러 장수들과 약속을 했다는 내용이 그 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그 내용, 삼도 순변사 이일과 우수사 원균의 공문이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1592년 5월 2일은 일본군이 한양에 입성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쓴 그 이순신의 일기가 쓴 그날은 바로 일본군이 한양에 입성한 날이기도 한데요. 순변사 이일과 우수사 그 원균의 공문이 이순신한테 도착했다고 하는데 공문의 내용은 이순신 일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신립과 이일 같은 경우는 그 선조 당시에 조선 최고의 무장입니다. 그래서 이일과 인데 신립은 그 탕금대에서 이미 패배했고 이일도 역시 그 상주와 탕금대에서 패하고 신립은 그 탕금대에서 죽었고 이일은 살아남았거든요. 살아남아서 계속 지금 후퇴를 했는데 바로 이 그 상주와 탕금대에서 전투를 했던 이일이라는 사람이 이순신한테 공문을 띄웠다면 어떤 내용을 보냈을까 궁금합니다. 아마 그 이일의 경우는 전쟁으로 그 상주에서 패배하고 그다음에 충주에서 4월 28일 날 전쟁이 있었는데 그 싸움 이후에 공문을 띄워서 5월 2일 날 이순신이 받아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제 짐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문에는 한양이 지금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을 것 같고 4월 있는 그 짐작이 되는 거죠. 상주에서 그 탕금에서 패배한 이후에 4월 30일 날 선조님이 한양을 뒤로 하고 비를 맞으면서 파주를 지나서 임진강을 지나서 이렇게 개성을 향해서 파천을 한 시점입니다. 그 어떤 편지가 왔을까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기에 안 들어있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희가 이순신 일기를 계속 읽어온 걸 생각해 보면 이일과 이순신은 그 악연이 있습니다. 녹둔도 시절에 이일은 그 적의 침탈을 받았는데 녹둔도를 지키던 장수가 당시에 그 이순신이었고요. 그런데 녹둔도에 이제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 피해를 이순신에게 모두 다 책임을 전가하고 바로 직속상관이었던 이일 자신은 그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를 부하장수에게 현장에 있던 부하장수에게 모두 다 떠넘기고 자기는 이제 그 몸을 빠지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일인데요. 그때 이일이 그 이순신을 감옥에 가두고 네가 그 전쟁 그 녹둔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민가에 이렇게 큰 피해가 났다는 그것을 자백하도록 이렇게 강요합니다. 이럴 때 이순신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변을 하는데 내가 사전에 그 장군께 여기 군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서신을 보냈다. 그 서신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신이 있는데 나한테 책임을 넘길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 항변을 합니다. 바로 이제 이 같은 싸움 때문에, 이 같은 일 때문에 그 이일이라는 사람이 이순신을 바로 죽이지 못하고 그 사건이 이제 그 조정에까지 알려져서 선조가 이순신에게 그 백의종군을 명했던, 그러니까 이순신이 최초로 그 백의종군을 해야 했던 바로 그 사건, 그 녹둔도 사건에서의 그 지휘가 바로 이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지금 상주를 방어하는 데 실패하고 또 4월 28일 날 탕금대 전투에서도 그 실패하고 살아남아서 지금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저로서 이순신 일기를 읽어온 사람으로서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의 그 공문이 왔는데 원균의 공문이었는데요. 원균의 공문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빨리 그 경상도로 전라자수령의 군대를 그 보내서
그 경상도 쪽을 이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구원 요청의 공문이 왔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드렸고요.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용필이 부릅니다. 그 겨울의 찻집.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쳤지.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여. 뜨거운 일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여. 뜨거운 일은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네, 조금 전에 이순신 일기를 읽으면서 첫 번째 단락의 내용, 그러니까 이일과 원균에서 공문이 왔다는 내용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4월 13일에 부산에 상륙한 그 일본군이 5월 2일에 한양에 입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20일 만에 이제 그 한양까지 간 건데요. 그 병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력이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그 1592년 4월 13일에 부산에 상륙한 제1구는 고니시 유키나가 군대입니다. 약 1,800명이 부산에 상륙했는데 그 중에서 한양 평양으로 북진을 시작한 병력은 16,000에서 17,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동네 후방에 그 병력이 남았는데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남았습니다. 이 병력은 왜 남았느냐 하면 병에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1,000명에서 2,000명에 남겨놓고 나머지 그 16,000명에서 17,000명은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제1선봉군인데요. 임무는 조선을 관통해서 한양을 점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니시군은 후방을 맞지 않는 군대였고 하루에 20km씩 전진해서 20일 만에 한양까지 도달했는데 그 날짜별로 보면 4월 13일에 부산에 상륙했고 4월 14일에 동래성에서 싸우고 4월 18일에 밀양을 거쳐서 4월 22일에 상주에서 그 이일 장군하고 이일 장군 이끄는 그 정말 그 부대와 맞부딪혔는데 뭐 바로 그 싸움 같지 않은 싸움을 하고 충주로 이제 넘어갔던 건데요. 충주에서는 그 충주에 기다리고 있던 그 신립 장군이 8,000명 정도와 같이 이렇게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그 일본군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 탕금대 싸움을 28일 날 한 다음에 28일 전쟁을 끝내고 바로 한양으로 간 게 이제 그 5월 2일 날 한양에 입성했는데요. 이때 그 부산 등에 잔류했던 병력이 아까 그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말씀드렸는데 부상자, 그러니까 일본에서 부산으로 오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그 심하게 뭐 멀미했거나 하는 그 사람들 또는 선박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박 관리 인원들 또는 연락을 잡는 전령 또는 임시 경비병 다 포함해서 2,000명만 남겨놓고 바로 그 북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2진이 가토 기요마사 군인데 이거는 우리 저기 현덕 씨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고니시와 함께 속도 경쟁을 벌인 제2선봉이며 임진왜란 초기에 가장 공격적인 북진군 지휘관입니다. 포병 중심이고 화성총 비중이 높고 백병전 순령명 다수이면서 고니시 유키나가 군과 규모 거의 동일합니다. 부산포 상륙하여 고니시 유키나가와 동시 상륙하였고 하지만 진격 경로는 분리되었습니다. 4월 14일 동래성 함락이 되었고 고니시 군과 함께 동래성 공격 이후 별도로 진격축을 형성합니다. 4월 18일 이후 경주 방면 진격하여 동해안 쪽으로 치우친 경로에 보급은 현지 조달로 합니다. 4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안동 방면 접근을 하며 경상도 내륙 깊숙이 진입을 합니다. 하지만 조선군 저항은 미미하고 4월 28일 충주 인근에서 합류합니다. 고니시 군과 시간차 경쟁으로 탕금대 전투 직후에 합류하게 됩니다. 5월 초 한양 입성합니다. 고니시 군보다 약간 늦게 도착하며 이후 북진을 지속합니다. 5월 중순 개성을 통과합니다. 6월 초 평양에 접근합니다. 고니시 군과 함께 평양을 점령하게 됩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1592년 4월 13일 약 2만의 병력을 이끌고 부산에 상륙해서 울산, 안동, 충주, 한양을 거쳐 불과 한 달 반 만에 평양에 도달한 임진왜란 초기 최강의 북진 야전 지휘관입니다. 네, 그리고 4월 13일 날, 그러니까 1592년 4월 13일에 부산포에 들어온 또 다른 그 부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가토 요시아키 부대입니다. 가토 요시아키 부대는 고니시나 가토 기요마사에게 좀 가려져 있긴 한데 임진왜란의 그 해상 전쟁을 유지를 맡은 결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휘하에 7,000명이나 8,000명 정도를 인솔하면서 1592년 4월 13일에 부산포에 도착해서 부산 일대에서 그 후방을 담당하도록 그 임무를 받았던 장군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 임진왜란이 일어난 직후에 한양으로 그리고 평양으로 올라가는 그 일본군 지휘관들과 그 부대를 한번 그 일정별로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범용 한명훈이 부릅니다. 꿈의 대화.
별들이 불발들이 내가 제일 좋아해 창가에 마주 앉아 따뜻이 서로의 뒷모습 채우리 내 눈에 반짝이는 별빛을 내리라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엔 서러움도 없어 너와 나의 눈빛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 나의 꿈의 대화를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에 서러움도 없어 너와 나의 눈빛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 나의 꿈의 대화를 어, 1592년 4월 13일에 일본군이 침략해 와서 20일 지난 5월 2일에 한양에 입성하기까지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4만 명이라는 병력이 둘로 나뉘어서서 계속 그 북진을 했는데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가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잠깐 해보았는데요. 아무튼 일본군이 일본군한테 점령되지 않은 지역은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4월 17일 날 조정에서는 그 일본이 침략해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13, 14, 15, 16, 17 그러니까 5일 만에 선조한테 전달이 된 거죠. 말을 타고 왔는지 아무튼 뭐 해서 그 5일 만에 전달이 됐고 바로 그날 그 이일이란 장군을 상주로 이렇게 파견을 보냈고 이일이 17일부터 18, 19, 20, 21, 22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약 4일, 5일 정도 걸쳐서 상주에 이제 그 도착해서 싸움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전날 도착하고 이제 그 이튿날 22일 도착했을 텐데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또 탄금대 전투가 있었고 5월 2일 날 한양이 정복당했는데 바로 이런 시점이어서 이순신이 근무했던 전라 좌수영, 전라도 여수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일본군이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그 이순신 일기에는 전쟁의 직접적인 그 전투가 벌어진 상황은 없고 다만 송한영을 그 남해에 남해에 보내서 전쟁 그 소식을 그러니까 현지 소식을 조사 오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의 그 혹은 그 당시에 이순신께서 현장, 그러니까 여수에서 했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가를 그 저희가 읽어온 난종일 계속 읽어왔으니까요. 여기서 파악을 해보면 4월 17일까지도 전쟁의 정세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대할 수군들이 계속 그 전라 좌수영에 도착했고요. 그 이튿날 4월 18일은 군관 나대용을 그 발포 권관으로 대리로 임명해서 보냈고 4월 19일에는 신병 700여 명이 전라 좌수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는 순천부사 권준이죠. 권준이 와서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그러니까 상주 전투가 있던 4월 22일에는 배응록, 송일성 등 군관을 그러니까 그 전라 좌수영 이외의 각 전투가 벌어졌음직한 곳에
파견을 해서 망보는 일과 정찰 활동을 펼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월 27일에는 휘하 장수들에게 이제 수군들을 모두 인솔해서 4월 말까지 또는 4월 29일까지 자수행에 도착해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기에 나온 그 송한령이 남해에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4월 그 며칠입니까? 4월 22일에 이순신께서 남해 지역에 보냈던 송한령이라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 같은 경우는 경상우수사 원균에 관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행정구역으로 따져보면 통영, 거제, 고성, 사천, 남해, 하동 일부 그리고 진주 일대가 그 경상우수사 원균에 휘하해서 그러니까 통솔해야 되는 지역이었는데 남해로 갔던 그 송한령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한 것이죠. 그 보고한 내용은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송한령이 남해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남해현령 기호군이죠. 남해현령 그 미주왕 첨사 상주포, 곡포, 평산포, 만호 등이 외적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벌써 달아났고 군기 등의 물자는 모두 흩어져서 남은 것이 없다라고 그 보고합니다. 이에 이순신께서 일기에 적기로는 놀랄 일이다라고 그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 상태를 이 보고를 보면 임진왜란 발발 직후에 경상우도 그러니까 원균 휘하에 있던 경상우도 그 해안 방어가 전투 이전에 이미 그 붕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 지방 그 수령과 수군 지휘관들이 집단으로 이탈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남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그 나오는 평산포, 곡포, 상주포 같은 경우는 사천, 고성 밑에 있는 지역이 섬이긴 하지만 평산포는 남해 동쪽에 있고 곡포 남해 동쪽에 있고 상주포는 그 남서쪽에 있어서 전라도 해역과 연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미 싸움도 안 해보고 그냥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상주포, 곡포, 평산포가 싸우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빈 바다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태를 지금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순신 일기에 적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좀 제가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또 음악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이 부릅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형제 떠나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오네 어력도 돌아가는 연락산마다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이순신 일기에서 남해에서 돌아온 그 군인에게 남해 상황을 보고받은 내용까지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이순신 일기 세 번째 단락에서 정오경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진을 치고 여러 장수들과 약속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그 이순신 부대의 인원 부대 규모를 좀 이렇게 보면 판옥선이 24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선, 포작선 등 그 작은 배 15척 정도 있었으니까요. 그걸 다 포함해서 총 그 39척에서 40척 정도 있었고 병력은 2,000명에서 2,500명 정도의 그 군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녹군, 포수, 궁수, 뭐 배병전역에 다 포함해서 최대 2,500명. 그 배도 판옥선이 전투선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배는 이제 그 어선까지 다 포함해서 40척 정도 협선, 포작선에 포함해서 어선은 그 빠진 것 같고 한 40척 정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순신 부대에는 대포가 포로 공격할 수 있는 그 무기들이 있었는데 대장군전, 중장군전, 현자총통 같은 그 함포가 다수 그 있었고 화승총은 좀 그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해상에서 포격을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같은 훈련도 그동안 그 이순신이 부임한 이후에 1년 남짓 훈련을 해왔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쪽을 보면 함선이 40척 정도, 병력은 2,000에서 2,500 정도, 그 전술은 포격을 할 수 있었고 상태는 그 통제할 수 있는 그 훈련이 거의 그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일본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료를 쭉 검토해 보면 부산을 중심으로 그 남해 일대에 그 주둔해 있었는데 아까 그 1군, 2군이 지금 그 부산에 도착해서 한양을 향해서 쭉 달려갔고 그 나머지 3군이 이제 그 남아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3군 병력은 가토 요시아키라고 하는 장군이 그 인솔하는 약 7,000에서 8,000명 정도가 그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향해 간 그 병력들이 잔류병들이 그 뭐 많이 남았으면 그 2,3천 명 정도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한 그 군사가 한 2만 명 좀 웃돌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최대 잡아서 한 2만 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백 척이 그 남아 있었는데 그 배들이 수백 척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위력적인데 사실은 그 배들의 80% 이상은 전투선이 아니라 수송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부산으로 오는 그 바다를 건너오는 동안에 군사들을 그 싣고 운반하는, 군사뿐만이 아니죠. 배도 싣고 와야 되고 식량도 싣고 배가 아니라 지금 말도 싣고 와야 되고요. 또 조총 또 뭐 그 이런 것들을 싣고 오는 그 수송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백 배 중에서 그리고 실제로 전투선은 그 중에 한 그 20% 정도도 많지요. 사실은 이순신 부대보다 많을 텐데 아무튼 그 병력이 있었고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분산되어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순신께서는 사실은 지금은 일본군이 금요를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고 이제 지금 본인 구대에 있는 40척 함선이 포함 40척 정도 가지고 이제 진을 짜는 겁니다. 진을 짜는 건데 그 진에 보면 중의장의 이순신, 그러니까 방답첨사 이순신이 했고요. 이순신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해 이순신이 아니라 다른 이순신, 동명이인 이순신이고요. 좌부장이 나강군수 신호, 전부장이 흥남형감 배흥립, 유군장이 발포기장 나대용, 후부장이 녹도만호 정운, 좌척구장이 여도군관 김인영, 후척구장이 사도첨사 김완,
한 후장이 그 영군관 최대성, 참퇴장이 영군관 배응록, 돌격장은 영군관 이원영, 선봉장 경상우도 미정, 본영 유진장은 그 우후 이몽구 등 바다에서 이제 진을 치는 겁니다. 진을 아직 그 실전은 아니지만 진을 치고 또 그 부대 각 장수들과 전투에 나가서 그 싸울 것을 서로 이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그 일기에 나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이후에 이제 그 4월 말부터는 일기를 못 쓸 정도로 굉장히 분주하게 이순신께서 그 그러니까 이순신께서 일기를 완전 못 쓸 정도로 분주하게 움직였고, 이제 다시 쓰기 시작한 이틀째 일기는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 직전의 그 상황들을 쭉 기록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또 그 여러 조치들을 이제 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 일기를 읽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백호 씨가 부릅니다. 낭만에 대하여.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가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년은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민훈 선생님이 지은 이순신 평전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전쟁 발발 소식을 접한 조선조정은 그날로 이 일을 순변사로 삼아 상주에서 적을 막도록 했고, 신립을 삼도 순변사로 삼아
군사적인 모든 권한을 주어 일본군에 맞서 싸우도록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서둘러 상주로 내려갔어야 할 이 일은 한성부에서 원하는 병력 300명을 얻지 못해 지체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부족한 병력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사흘이 지나서 수십 명만 이끌고 출발했다. 이때 경상도에서는 이미 동래성과 밀양성이 함락되고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제승방략 체제에 따라 문경 이하의 경상도 병력은 모두 대구 감령에 모여 서울로부터 내려올 경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경장은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고 일본군이 북상해서 접근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나마 집결했던 병력은 하루아침에 해산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일이 문경에 도착했을 때는 대구에 집결했던 병력이 모두 해산하고 난 뒤였다. 이 일은 4월 23일 상주에 도착했다. 하지만 산주 목사 김해는 이미 성을 버리고 떠난 뒤였고 이 일은 판관 권길 등을 통해 상주 백성을 급하게 소집해 자신이 거느린 군사까지 합해 모두 1000명 남짓한 부대를 만들었다. 그는 24일 상주성을 나와 북천 강가에서 막 소집한 병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일본과의 전투를 준비했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평화가 오래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부대를 통솔하면서 경계나 정찰을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다. 4월 25일 아침 일본군 정찰부대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이일의 병력을 공략했고 이일의 군사들은 적의 기습에 놀라 응전조차 하지 못한 채 패하여 흩어졌다. 정확히 말해서 군관 몇 명이 총에 맞아 전사했고 농민으로 구성된 나머지 병력은 모두 도주했다. 이 일도 겨우 몸만 빠져나와 신립이 있는 충주 쪽으로 후퇴했다. 당시 조선에서 두 번째 자리에 있던 장수가 너무 허무하게 패한 것이다. 파죽지세로 상주를 공략한 일본군은 문경의 조령을 통과해 북상했다. 조령은 남부지방에서 한성으로 가는 세 갈래 길 가운데 중간에 위치한 요충지였다. 일본군의 제1번대 대장 고니시 유키나가도 이곳을 통과할 때 매우 긴장하며 통과했다고 한다. 일본군을 막아내려고 남한 삼도 순변사 신립은 휘하 장수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일본군과의 대결 장소로 충주의 탄금대, 즉 남한강의 강변을 택했다. 신립의 계산으로는 평소 훈련도 되지 않은 조선군이 엄청난 일본군의 정력에 놀라 도망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배수진을 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자신이 장기라고 여겼던 기병을 활용한 돌격 전술로 일본군과 맞섰는데 일본군의 전력이나 조총부대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가 없었던 것 같다. 충주 전투에서 신립과 조선군은 일본군에게 완패했고 신립도 탄금대에서 전사했다. 충주의 패배는 4월 28일이었고 패보도 같은 날 조정에 알려졌다. 충주에서의 패전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조선에서 최고 장수를 여겼던 신립과 충청도의 전체 병력 8,000여명이 처음으로 일본군과 전투다운 전투를 벌였는데 허망하게 전멸했기 때문이다. 신립의 패배는 지휘관의 일본군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전략 전술의 착오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더한 조선군의 상비군 부재, 즉 훈련받은 정규 병력의 부족이 가장 큰 패인이었다. 이 전투에 대한 일본 측의 기록을 보면 조선군은 지휘관 등 상층부는 무척 용감한데 그 이하는 비겁했다라고 되어 있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결국 조선이 가장 믿었던 두 장수 신립과 이일은 연이어 패했고 4월 28일 충주의 패전 소식을 접한 선조와 조정은 이날 처음 파천을 의논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조정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신하가 파천을 반대했다. 영의정, 이산해 등 일부가 찬성하기도 했지만 민심 이반 등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신하들이 반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파천 관련 정보는 한성부 장안에 급속히 퍼져나간다. 궁궐에서부터 시작된 사재기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면서 피난용 미투리 값이 평소보다 몇 배나 뛰었다. 선조는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4월 30일 이른 새벽 파천을 단행했다. 충주에서 패한 지 이틀 만에 한성을 포기하고 임진강을 건너 개성으로 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판단은 옳았다. 선조 일행은 5월 1일에 개성에 도착했고 다시 3일에 개성을 출발하여 5월 7일 평양성에 도착했다. 일본군은 5월 3일에 조선 국왕이 떠난 환성을 무혈 점령했다. 4월 14일 부산진 전투 이후 시작된 일본군의 북진은 불과 20일 만에 조선의 수도 한성을 점령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임진왜란 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6에서 700km쯤 되는 거리였을 텐데 조선 영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땅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점령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은 날마다 30에서 35km를 이동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속도임을 볼 때 임진왜란 초기 상황을 토붕와해로 표현한 것이 이해가 된다. 다음으로 같은 시기 경상우도 수군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경상우수사로 부임한 원균은 채 2개월째 되던 때에 전쟁을 맞았다. 원균이 위치한 경상우도는 거제도의 오하포에 있었고 휘하 세력은 8관 15포로 전라자수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원래부터 전라도보다 경상도가 왜구의 근거지에 가깝고 이들에 맞서야 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선 초기 이후 경상도 수군이 전라도 수군보다 규모가 더 컸다. 그 중에서도 경상우도 수군은 규모가 가장 큰 수영이었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양하영이 부릅니다. 촛불 켜는 밤.